백악관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3,500억 달러의 청구서와 소수의 기술자 구금. 감히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반도체를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품으로 그들의 의지를 협상 가능한 가격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이 미 제국의 심장을 멈추는 전략 무기가 되고 그 가격이 일본 총리의 사퇴와 동맹의 붕괴를 포함한 파멸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부정해야 했던 한 관료의 눈에 비친 달러로 환산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그 모든 진실이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할러웨이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제 세계에서 감정이나 역사, 자존심 같은 것들은 분석 모델에 깔끔하게 입력되지 않는 그저 성가신 노이즈일 뿐이었어요.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냉정한 결과. 그것만이 제가 신뢰하는 유일한 진실이었죠.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의 가치를 수십억 달러 단위로 평가하고 합병하던 시절부터 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결정이 이익을 가져오는가?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저는 제 능력을 펼칠 완벽한 무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DC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념 체계였고 우리는 그 신념을 현실로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죠. 복도에서는 언제나 고성이 오갔고 모든 회의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우리는 유일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는 우리의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말에 불과했고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맹이라는 관계는 우리의 요구를 더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유용한 통로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시험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떠들썩했던 경제대국. 하지만 2020년대에 일본은 활력을 잃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경제는 강력했지만 그들의 정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종속되어 있었죠. 우리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기업들의 현금 자산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제시한 카드는 캐피탈콜이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이 전략을 처음 구상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보통의 투자 요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가 직접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던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볼까요? 각하, 우리는 일본에게 당장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액 무제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청구서는 전부 도쿄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자국의 경제 주권을 담보로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죠.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종이호랑이의 포효처럼 공허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부과할 수 있는 25%의 관세 목록을 실수인척 언론에 슬쩍 흘리는 것만으로도 일본 재무성을 침묵시킬 수 있었죠.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렸던 최종 협상 자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거대한 성조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린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커피잔을 든 일본 대표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총리님의 결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당시 일본의 재무상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양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협력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략적 협력이라. 듣기 좋은 말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 뒤로 자국의 부를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주어야 하는 국가의 깊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일본 대표단이 물러간 뒤 로버트 장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조나단, 자네 모델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저들은 싸울 생각조차 못하더군. 모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저들이 현실을 직시했을 뿐이죠.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쾌거라며 애써 포장했지만 우리는 그 기사들을 비웃으며 읽어 넘겼습니다. 승자의 여유였죠. 일본의 성공적인 굴복 이후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다음 목표물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성공한 방정식이 있었고 거기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대통령과 내각 강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에서 직접 한국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개월간 공들여 작성한 보고서였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했죠. 제 보고서의 제목은 관리 가능한 우등생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차트가 띄워졌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각하, 그리고 장관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우리가 일본에 적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아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핵심 근거를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기술의 원천이 아닌 응용의 천재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화면의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10년간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관련된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원천 기술 특허 보유 현황입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제왕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산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설계한 도로 위를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능력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서 있는 땅과 설계도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와 장비 공급망을 흔들면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언제든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그림자 아래 성장했고 결코 일본을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2인자입니다. 회의실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분석은 명쾌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두 번째 근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 즉 맷집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조선과 같습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나아가지만 외부에서 태풍이 불어오면 그 거대한 덩치 자체가 전복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들의 역사에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파도처럼 빠져나가자 그들의 경제는 불과 몇 달 만에 국가부도 사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리려 했던 감성적인 이야기는 드라마에나 어울리는 소재일 뿐 현실의 국제경제는 냉혹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맑은 날에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세와 금융이라는 인공 태풍을 만들어낸다면 그들은 스스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수출길이 막히면 곧바로 정부를 압박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아우성칠 겁니다. 그들에게 저항이란 선택지에 없는 사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확신했던 세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3,500억 달러의 강제 투자.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들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수학 문제입니다. 양쪽의 손실액을 계산기에 두드려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오죠. 어느 쪽이 덜 손해인가? 그들은 감정적인 자존심 때문에 국가 경제를 파탄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업과 국민들은 결국 정부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그 합리적인 선택이란 바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모두를 만족시켰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벤이라는 이름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의욕 넘치는 친구였어요. 조나단,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벤. 얼마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 모델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를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석한 한국의 소셜 데이터와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들은 외세의 압박에 대해 경제적 실리를 넘어서는 집단적 저항 정신을 보여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IMF 시절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섰던 불매운동처럼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제 완벽한 데이터 기반 보고서에 감성이라는 불순물을 섞으려는 시도처럼 들렸죠.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벤, 아주 흥미로운 인류학적 통찰이군요. 하지만 여긴 경제위원회이지 인류학 교실이 아닙니다. 자네, 그 자존심이라는 변수에 달러 가치를 매길 수 있나? 없지? 그렇다면 그건 우리 모델에 포함될 수 없는 변수야. 저는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각하. 벤의 역사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940년대의 유령과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보고해야 하는 기업들과 협상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현재의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벤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벤의 질문은 그저 경험 없는 젊은 분석관의 치기 어린 반론 정도로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GDP 통계와 수출입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고 한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심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조나단, 죄송합니다. 회의 분위기를 망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벤,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게. 질문이 아니라 답을 가져와. 특히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질문은 아예 꺼내지도 마. 그게 워싱턴의 생존 방식이야. 그렇게 제 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라는 대통령의 최종 지시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제 분석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 모델에 따르면 한국 측은 최대 2주간의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몇 가지 명분뿐인 조건을 달아서 결국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확률이 85% 이상이었죠. 일본이라는 선례가 있었고 무엇보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국무부를 통해 들어오는 외교 전문은 하나같이 의미 없는 말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양국의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국내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 중이며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 같은 말들이었죠. 그건 외교가 아니라 시간 끌기였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압박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저 숫자들 중 하나가 무너지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견고했고 환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폭풍우를 예상하고 모든 창문을 닫은 배처럼 한국 경제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상황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도 마찬가지의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부 장관이던 마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죠. 각하, 한국 측은 여전히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봤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더군요. 대통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검토? 뭘 더 검토한다는 건가? 일본도 받아들인 조건이야. 이건 협상이 아니야. 통보라고 전하게.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라면 동맹답게 행동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미미한 짜증을 느꼈습니다. 제 완벽한 데이터 모델에 정치적 모호함이라는 불순물이 끼어드는 기분이었죠. 그들은 왜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왜 이 명백한 손익계산 앞에서 감정적인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건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합리적인 것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백악관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초조함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죠. 저는 매일같이 수정된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의사결정 지연 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같은 제목의 보고서들이었죠. 하지만 제 보고서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패턴을 분석할 뿐 현재의 비합리적인 저항을 설명해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국가안보보좌관 존이 저를 포함한 핵심 참모들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입을 열었죠.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조나단, 자네가 분석한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했지? 수출 의존도,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대미 의존도입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해. 관세는 너무 식상해. 좀 더 아프고 모욕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그가 제안한 것은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던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핵심 엔지니어들. 그들 중에는 비자 서류에 사소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 해결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그 결함을 명분으로 그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것이었죠. 작전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던 엔지니어들은 공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도 가족에게 연락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법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납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는 공식 성명을 준비해 두었죠. 그 작전이 실행되던 날 저는 제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엔지니어들의 신상 명세서였죠. 대부분 40대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었고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주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한 파일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데이비드 김. 한국 이름은 김민준이었죠. 34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고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팀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8개월이었고 조지아에서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에는 그가 체포되면서 절규했다는 짧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혼자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전략을 위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 그의 개인적인 사정은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감성적인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유감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우리는 사소한 희생을 통해 더 큰 국익을 얻어낼 참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미국의 부당한 동맹 압박, 외교적 폭거라며 비판을 쏟아냈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여론이 들끓을수록 한국 정부는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제 사무실 모니터에 떠있던 야후 재팬의 메인 헤드라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겸손을 배우는 시간, 동맹을 거역한 한국이 치르는 대가. 그들은 한국의 불행을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우리가 판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백악관의 분위기는 다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 사무실에 들러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조나단, 자네의 충격 요법이 제대로 먹혔어. 이 정도면 서울의 대통령도 버티기 힘들걸. 내일 아침이면 항복 선언을 담은 전화가 걸려올 거야. 데이터상으로도 48시간 내에 한국 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고 상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상대가 자신의 왕을 쓰러뜨리며 항복을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제 완벽했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낼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요란한 경고음이나 긴급 보고서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더 섬뜩하게 다가왔죠. 제 컴퓨터 화면 구석에 설치된 외신 알림창에 아주 짧은 한 줄의 문장이 깜빡였습니다. 속보, SK하이닉스, 대미첨단 반도체 공급망, 전면 재검토, 공식 발표. 처음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검토? 무슨 재검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죠. 마침 제 사무실에 들어온 벤이 제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나단.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F-35 전투기 항공전자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의 단독 공급사입니다. 저는 그런 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벤, 진정하게.
SK하이닉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야. 고작 엔지니어 몇 명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나. 이건 항복 직전에 몸값을 올리려는 협상용 엄포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기는 일반적인 백악관 내부 전화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펜타곤의 최고 위급과 연결된 직통 라인이었죠. 저는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저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로웨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노로 가득 찬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합참의 사성 장군, 매튜스 장군이었습니다. 할로웨이. 지금 자네 모니터에 떠있는 SK하이닉스 메모가 대체 무슨 소린가? 내 귀에는 지금 F-35 프로그램 사령부의 비명이 동시에 들리고 있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그것을 협상용 전술, 일종의 엄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포? 이복의 젊은 친구. 내 휘하의 장군 하나가 방금 보고하더군. 만약 이 엄포가 현실이 되면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들은 대당 1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가 된다고. 난 내 서류 뭉치가 그렇게 비싼 건 원치 않네. 당장 해결하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뚝.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제 책상 위 보고서에 완벽했던 글자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하나의 질문이, 아주 끔찍하고 불길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델이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그저 노이즈라고 무시했던 그 변수가 실은 이 모든 판을 뒤흔들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면? 펜타곤의 매튜스 장군과의 통화가 끊긴 뒤 제 사무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철 덩어리. 해결하게. 장군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건 엄포야. SK하이닉스도 결국은 기업이다. 자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따를 수는 없어. 그들은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저는 주한미국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면 이 모든 것이 과장된 쇼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사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조나단, 여긴 너무 조용해. 이상할 정도로 말이야. 조용하다니요, 대사님? 언론은 연일 시끄럽지 않습니까? 언론 말인가? 그건 그저 배경소음일 뿐이야. 내가 말하는 건 정부와 재계의 분위기일세. 그들은 분노하거나 당황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침착하고 뭔가 거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처럼 단호해 보여. 폭풍전야 같다고 할까? 뭔가가 오고 있어, 조나단. 내가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그 감이야. 이건 단순한 항의로 끝나지 않을 걸세. 대사와의 통화는 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제 주니어 분석관 벤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벤, 지금 당장 SK하이닉스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와 대미 수출 의존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그들이 공급을 중단했을 때 입게 될 손실 규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보고하게, 조나단.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이 지금.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불안감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자네의 감상이나 추측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데이터를 원해. 숫자로 말하란 말이야.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언제쯤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 나는 숫자로 보고받고 싶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벤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발표는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건 조용한 수면 위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고 쓰나미의 전조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아니, 제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던 계산 모델 밖의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엔지니어 구금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투자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그 자원을 우리 기술의 심장부인 대한민국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택과 용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초격차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투자 보류? 아니, 사실상의 백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표에는 단 한 번도 미국이나 정치적 압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자발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그들의 비즈니스 계산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협상 대상자로조차 여기지 않는다는 그 태연함. 그것은 어떤 직접적인 비난보다도 더 모욕적이었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나단, 방금 그거 봤나? 저게 공격인가?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저건 공격보다 더 나쁜 겁니다. 저건 이혼 통보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에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 텍사스 주지사실, 상원의원 보좌관들. 모두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쳤죠. 저는 전략적 재검토일 뿐이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확신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였죠. 제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조나단, 지금 당장 CNN을 보셔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차와 LG의 로고가 나란히 떠 있었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헝가리에 유럽 최대 규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헝가리라고? 오하이오나 테네시가 아니라?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그들을 오하이오에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 감면 혜택과 부지 제공을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던 사업이었고 러스트 벨트 지역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유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제적 선전포고였죠. 삼성전자가 자국의 심장부를 요새처럼 만들었다면 현대차와 LG는 우리의 동맹인 유럽의 심장부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한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공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제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조나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잖나?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어. 실장님, 이건 제 모델에 없던 변수입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명은 집어치워. 당장 해결책을 찾아내. 이대로라면 대통령께서 내년 선거에서 디트로이트와 오하이오를 통째로 날리게 될 판이야. 그가 제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 완벽했던 보고서는 바닥에 힘없이 흩어졌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데이터와 이성의 탑이 불과 하루아침에 한국이라는 계산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아주 짧고 건조하며 그래서 더욱 강력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검토는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에 떠오른 성명서의 한 구절을 멍하니 읽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특정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을 명분으로 우리 국민이 억류된 현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정 전략 물자의 대미 수출 허가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전략 물자. 그 두 단어는 미국 경제의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성명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국방, 경제, 외교 라인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튜스 장군이 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습니다. 조나단, 자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적이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군. 상무부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체할 수입선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합니다. F-35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물건입니다. CIA 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제 전화기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울리지 않았어요. 모든 라인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계가 흘리는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로키드 마틴의 생산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죠. 조나단, F-35 생산 라인이 72시간 안에 완전히 멈추게 됐네. 항공전자장비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났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하나? 우리가 하루 생산을 멈출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 5억 달러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당장 한국에 연락해서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해. 전화가 끊기기가 무섭게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표시가 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애플의 팀 쿡 CEO 사무실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두 단어. 코드 레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그래서 더욱 잔인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과 SK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 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올 4분기 아이폰 신제품 생산량 예측을 0으로 수정함. 즉각적인 해결 조치가 없을 시 이는 애플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것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모든 소매 유통계약의 위약금만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폰 생산량이 제로. 이건 단순한 분기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상징이자 뉴욕 증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조나단. 우리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셀 재고가 3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지금 우리 공장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깡통 창고가 될 판입니다.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불안에 차 있었죠. 조나단,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있네.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닐세.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이 사태가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네. 각각의 전화와 이메일은 제 경력과 제 세계관이라는 관뚜껑에 박히는 못과도 같았습니다. 제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주가지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 산업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심전도였고 그 그래프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제 세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유일한 빛은 제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창백한 불빛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 관리 가능한 우등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관리 가능하다고? 그들은 지금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자신의 손안에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우등생? 그들은 이미 졸업해서 교수가 되었고 우리를 유치원으로 돌려보낼 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완벽했던 논리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복귀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의 그림자. 저는 한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표준을 만드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래 위의 성. 저는 그들의 경제를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만들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태풍 속에서 그들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우리를 향해 거대한 대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성은 모래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벤의 목소리가 성광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족적 자존심. 비경제적 변수.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노이즈. 숫자로 계산할 수 없어서 제 아름다운 분석 모델을 더럽힐까봐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 변수. 그것은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방정식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계산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인간의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서 함부로 움직여지는 말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주권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모함과 수조 달러의 국방비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들의 그 신념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그 위로 지치고 패배감에 젖은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완벽한 통제와 합리성의 세계에 살던 엘리트 분석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아버린 길 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차라리 악몽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겁니다. 제가 산막에서 겪었던 충격과 혼란은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서곡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가한 상처가 기껏해야 긁힌 상처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상처는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벨은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종말을 고하는 비명이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 지수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직 낙하를 시작했죠. 애플, 테슬라, 인텔, 퀄컴. 미국 기술주의 심장이라 불리던 기업들의 주가가 약속이나 한 듯이 폭락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조차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CNBC 방송 화면 속 백발이 성성한 노장 펀드 매니저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치고 있었죠.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붕괴입니다. 기술주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조정이나 폭락이 아니었어요. 미국 기술 패권이라는 신화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가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죠. 마치 우리가 만든 재난영화를 VIP석에서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기자가 한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50대의 그 노동자는 카메라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죠. 우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오는 배터리 부품이 끊겼다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생 미국을 위해, 이 나라의 자동차를 위해 일했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때문에 내 직장을 잃어야 하는 겁니까?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주변에 생겨났던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한 지역 방송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중소기업 사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라인에 들어갈 정밀 부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 독일제 최신 설비를 들였고 2,00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죠. 그들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텍사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오늘은 파산 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실리콘밸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서는 갓 해고된 젊은 엔지니어들이 텅 빈 눈으로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한 로컬 뉴스 채널이 그들 중 한 명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을 바꿀 차세대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프로젝트 자체가 무기한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혁신은 그저 종이 위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린 속의 분노는 곧 백악관을 향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무능한 정부는 각성하라.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데이비드 김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몇몇 한국인들의 구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부당한 엔지니어 구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AP통신 기사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케인이 되다. 조지아의 엔지니어 한 명이 미국 경제를 멈춰 세웠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대통령은 마침내 저를 포함한 핵심 참모들을 오벌 오피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따위로 일을 처리한 건가? 당장 책임자를 찾아내.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비서실장이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각하, 조나단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신속한 승리를 약속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들 앞에 던져진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평생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각하,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제 모델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제력은 계산했지만 그들의 의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제게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틀렸다고? 결함? 지금 국민들은 자네의 반성문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당장 해결해. 그리고 그 한국인 엔지니어들. 지금 당장 석방하게. 이건 명령이야. 우리는 뒤늦게나마 엔지니어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는 모습이 CNN을 통해 생중계되었죠. 우리는 그것이 사태를 해결할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인질들을 풀어주면 성난 호랑이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또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질범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에 사로잡힌 인질이었던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으로 향하는 부품 공급 라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짧고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의 석방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동맹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 물자 수출 재개는 모든 공급망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다. 장기적인 검토. 그 말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항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가라앉는 배 위에서 우리는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동맹국의 배에서 연료를 훔쳐 우리 배의 엔진을 잠시나마 더 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긴급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규모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일본과의 캐피탈콜 협정을 발동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우리는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중 1차분으로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즉시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죠. 그들은 스스로 그런 조항에 서명했으니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비상자금을 풀자마자 그 돈은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개장 10분 만에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증발해버린 10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엔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은 수만 명의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조공을 멈춰라. 우리의 세금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때 미일 동맹의 쾌거라며 자축했던 일본 정부는 이제 자국민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불안에 떤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도쿄의 밤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태의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이 어려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성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자기 혐오가 밀려왔죠. 그는 우리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이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대가로 그의 나라를 수탈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건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비열한 배신이자 도덕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며 전 세계가 우리의 몰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볼 뿐이었죠. 모든 채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CNN의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한때 세계의 경찰이자 경제의 지배자였던 미국의 리더십은 스스로 자초한 재앙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국의 BBC에서는 심층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내레이터가 말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군사력과 금융 자본이 지배하던 20세기의 질서가 이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주권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질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한국은 방금 체크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CCTV에서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논평가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종이호랑이 신화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았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심에 아시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는 아주 차분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면요? 당장 한국 원화를 사고 한국의 기술 기업에 투자할 겁니다. 왜냐고요? 21세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낸 나라에 반대로 베팅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미국은 위대한 국가였고 위대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제1원칙을 잊어버렸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걸지 말라는 원칙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거실은 어둠과 침묵에 잠겼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했던 그 보고서가 오히려 전 세계의 한국의 위대함을 광고해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앞에서 조롱당하고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이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데이터와 분석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제 이름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를 설계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저를 동정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평가에 초연해졌습니다. 패배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지금 워싱턴 DC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제 길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속죄하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저의 완벽했던 계산을 무너뜨렸는가? 무엇이 저 오만했던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가? 저는 패배의 원인을 복귀하며 그 안에서 제가 놓쳤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들의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모두 제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첫 번째 무기는 기술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보고서에서 그들의 기술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저는 그들의 기술을 응용의 산물, 즉 따라하는 기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20세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20세기의 기술 패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의 능력에 있었다면 21세기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한 품질로 지구상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효율성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생산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예술을 완성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그들은 전 세계의 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 그리고 전투기의 두뇌를 책임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게 만들었죠. 우리는 더 이상 그들 없이는 우리가 발명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21세기 산업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했지만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가 달려야만 하는 고속도로와 주유소, 정비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린 것과 같았죠. 그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생태계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신뢰였습니다. 이 역시 제 계산 모델에는 없던 변수였죠. 우리는 동맹을 힘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방식으로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갑과 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수평적인 동반자의 관계를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정보 보고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목록을 가져온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의 청사진을 가져온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며 사막의 밤을 밝혔고 폴란드와는 방산 협력을 통해 유럽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배터리 동맹을 맺어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시대를 함께 열고 있었죠. 그들은 힘이 아닌 신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을 가진 지배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고립되는 동안 한국의 친구들은 전 세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기술도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보고서에서 가장 완벽하게 누락되었던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가치. 바로 주권 수호에 대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구금되었던 엔지니어 데이비드 김의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곤 합니다. 만삭의 아내를 둔 평범한 30대 가장.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볼모로 잡으면 거대한 국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을까요? 한국은 엔지니어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의 경제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국민은 우리가 직접 지킨다. 우리의 운명은 타인이 아닌 우리가 결정한다는 한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우리는 돈과 힘으로 그 존엄성을 살 수 있다고 혹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패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싸웠고 바로 그 점이 우리를 패배시킨 겁니다. 그 모든 혼란이 지나고 이제 세상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워싱턴 DC에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신입 펀드 매니저들은 뉴욕 증시만큼이나 서울의 코스피 지수를 비중 있게 분석합니다.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 결제에서는 한국 원화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과거 워싱턴 DC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이제는 서울로 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맺고 한국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죠. 얼마 전 브뤼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유럽연합의 고위 관료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가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조나단,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당신의 그 유명한 보고서 우리도 잘 읽어봤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난날의 부끄러운 기록일 뿐입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진 마시오.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줬으니까. 과거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워싱턴에 먼저 전화를 걸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울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서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보고서를 꺼내보곤 합니다. 관리 가능한 우등생. 참으로 오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했던 제목입니다. 보고서의 모든 분석과 예측은 틀렸습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맞았군요. 한국은 우등생이 맞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 배워야 할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 오만한 보고서가 시작했던 그 재앙의 기록이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일 겁니다. 숫자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조나단 할러웨이의 처절한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엘리트 관료의 오만한 보고서가 어떻게 초강대국의 경제를 마비시켰는지, 그리고 GDP 통계로는 계산할 수 없는 국가의 주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 기록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말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선언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존엄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펜타곤을 침묵시킨 SK하이닉스의 선전포고였나요? 아니면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삼성과 현대차의 신의 한 수였나요? 어쩌면 모든 것을 깨달은 조나단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과 생각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